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요즘 장세 분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수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초전박살이 나는 종목들이 대거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한 화면인데 코스피 지수가 0.1% 상승을 하고 코스닥 지수가 0.7% 상승을 하는 가운데 등락 현황을 한번 봐보세요.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232개, 하락 종목 숫자가 663개,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312개, 하락 종목 1232개, 대략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이렇게 하락 종목의 숫자가 상승 종목의 숫자보다 3배에서 한 4배 정도 많게 나오는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종목의 상황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언밸런스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금 대체 왜 나오는 것이고, 이 현상이 만들어내게 될 미래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부터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불균형 심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 불균형이 불러오게 될 문제를 세 가지 측면으로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빚이라는 차원, 부채라는 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금리, 세 번째로는 과열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2부 순서에 달아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왼쪽에다가 여기 교회 화면을 하나 잠깐 띄워놨습니다. 뜬금없이 교회는 왜 그려놨는지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요 과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부 첫 번째 시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부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불균형이 얼만큼 심화되어져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국내에서만 불균형 현상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양상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잡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 다음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지수 현황서부터 잡고 넘어가시게 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오늘 오전 11시경에 제가 캡처를 해 본 건데, 상승 종목의 숫자랑 하락 종목의 숫자가 이렇게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수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캡처를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글로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제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2131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숫자가 약 24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131개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약 88%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된 장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어제 장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수는 상승세를 그래도 지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의 숫자가 이렇게 대거 넘쳐나는 상황, 이런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현상은 미국에서도 목격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뉴욕 월가의 대표적인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플랫폼,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모회사가 상장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해서 나스닥의 시총 상위 7개 종목군들이 월스트리트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 별다른 시세가 없어요. 우리가 러셀 2000 지수라고 해서 스몰캡에 해당되는 중소형주들 2000개를 지수화시킨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지속을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스닥이 상승을 하느냐? 얘네들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 이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게 뭐냐면은 2022년도 당시의 고점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겁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과거 전고점 라인이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신고가 랠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전고점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여기 14,000포인트에 있고요. 그래서 이전 전고점을 넘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전고점 돌파 이전인데 애플은 벌써 이전 전고점은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져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애플은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총 1등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가 줘도 나스닥을 이렇게 14,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같이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애들이 요 밑에 있는 나머지 종목군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애들이 미래 AI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고점을 경신시켜 놓으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애들은 별 볼 일 없다. 국내 증시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과연 이게 우연히 발생된 현상인 것인가? 라는 거죠. 미국의 저 대형 7개 기업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좋을 게 얼마나 있길래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국내에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산업이 과연 다른 산업 대비해서 얼마나 뛰어나길래 저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부터 미리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보는 기준 하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형주들이 지수를 잡고 있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우리 2부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 자, 다른 기업들의 현황 또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시면은 여기 찰스 슈왑이라는 증권사 차트 흐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얘는 다우존스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2022년도에 최고점을 기록을 해놓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이 한 칸 낮아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예전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대다수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의 차트 흐름이 이 찰스 슈왑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종목을 뽑아온 겁니다. 이 3월달 2023년도 3월달 SVB 파산 문제 있었을 때 그때 떨어진 주가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도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애플은 저기가 경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는 반대편에 있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썩 여의치 않은 모양새에 있다라는 거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 화면, 타겟 코퍼레이션.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현황을 대표해주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이 타겟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소매, 유통, 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비 경제를 대표하는 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2022년도가 오기 전에 이미 상투를 한번 찍었고 22년 중반부에 장대 음봉으로 크게 주가가 빠진 이후에 현재까지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3년도 들어서 얘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23년도 연초에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고개를 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중에 얘는 상승분이 없어요. 미국의 소비 경제와 흐름을 같이 하는 주가인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
AT&T라는 회사도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신사죠, 통신사.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2018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 종목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저점이 계속 밑으로 경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저점을 또 경신을 해줬는데 23년도 들어서 왜 상태가 더 안 좋아졌냐면은 이 회사가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구리선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비용 인플레를 겪고 있다.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분이 잘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저점을 경신하면서 더 내려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차원에서 비용은 올라갔는데 수익분은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되니까 이렇게 주가가 밀려버리는 회사들이 질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넷플릭스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얘는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이긴 한데 22년도 당시 낙폭이 굉장히 세게 진행이 돼서 현재 상승을 꽤나 많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회복이 되어져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이 $700 수준인데 지금이 $400 수준에 있어요. 낙폭의 약 50% 정도만 회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 수준 선에서만 지금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22년도 당시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나스닥 상장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애플처럼 움직이고 있는, 다 뭐 테슬라처럼 움직이고 있는, 다 뭐 구글, 뭐 이런 엔비디아 이런 회사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국내 증시 현황하고 미증시의 현황이 상당히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균형 현상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튼튼한 기업이지 않느냐,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괜찮은 상태에 있고 다른 애들은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23년도 2분기 실적이 나온 두 개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애플하고 테슬라를 준비를 했고 나머지 기업은 아직 안 나온 애들이 많아서 걔네들은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온 애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애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23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분기 대비해서 19%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 마이너스 5.5% 하락을 했고 분기 기준으로 QOQ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1.4%가 떨어졌어요. 1분기가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애플은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지금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격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여기 밑에 써놨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자, 가전, 산업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TV, PC, 태블릿 판매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사는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5%포인트 이상의 매출 타격이 발생했다. 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본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보게 되면 여기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9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게 됐다. 6월 14일 날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생산을 할 만한 여유가 되겠지만 사려고 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딱히 많이 찍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도 줄고 생산도 줄고 하다 보니까 외형이
축소가 되죠. 그 가운데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일으키는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고 해서 지금 좋은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패드 판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12.8%, 그리고 노트북, 맥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3%, 전년 동기 YOY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부진했다. 웨어러블 부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6% 기록하게 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라는 거 확인되고 있죠. 주변에서 보시면은 그냥 느껴지실 겁니다. 신규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신규 아이폰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너 이번에 핸드폰 바꿀 거니? 라고 했었을 때, 그쵸, 그걸 바꾸겠다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니즈가 없는 거죠. 기발한 스마트폰이 새롭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혁신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돈을 쓸 만큼 내 사정이 지금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그냥 내 갖고 있는 아이폰 그대로 이어 쓰겠다 하면서 교체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이것이 주가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무시되면서 쌩까 버려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면은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예상보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예상을 엄청 그지같이 해놓은 다음에 그 그지 같은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살짝 좋게 나왔으니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던 거다라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좋았다라고 해요.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 그러니까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 부분은 뭐냐면은 앱스토어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의 실적은 이번에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대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또 화면을 준비를 했죠. 애플이라는 회사의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19.8%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압도적인 거는 여기 다 있죠.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앤 액세서리. 그러니까 이 장비 부분, 하드웨어 부분의 매출이 80% 수준이 되는 거고, 나머지 20%가 서비스 부분이 되는 건데, 이 서비스 부분이 5% 성장을 했다고 해서 이 80% 비중에 해당되는 얘네들이 실적 부진을 커버를 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걸로 나오게 된 거고, 게다가 이 5% 성장률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에는 딱히 큰 성장이라고 보기에도 힘듭니다.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어떤 실적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쵸? 실질적인 실효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애플의 실적을 과연 서프라이즈하다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쇼크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최근 나온 실적에 의해서 튼튼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게 되면은 테슬라는 2분기 매출액이 249억 달러가 되면서 YOY 기준으로 47.2%의 큰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에비트 같은 경우는 24억 달러로 마이너스 2.6이 전년 동기에서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에비트는 뭐냐면은 어닝은 어닝인데, 그러니까 순이익은 순이익인데 이자하고 세금 이런 부분을 제한 순이익이에요. 예전에 제가 재무제표 분석법 요거 이야기하면서 EV 에비타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에비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순이익은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또 47.2%가 올랐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이냐면은 작년을 봐야 됩니다. 작년 2분기 때 우리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공장 문이 닫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생산이 중단됐었던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테슬라 차를 살려고 하게 되면은 막 1년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올랐겠죠. 그때는 아예 판매 자체를 거의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순이익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크게 성장했는데 순이익적 차원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비용을 제하고 계산한 순이익적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실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왜 나왔느냐? 밑에 보면 여기 또 나와져 있죠. 자동차 사업 부분의 매출 총 이익률이 17.5%로 전년보다 8.2%포인트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또 왜 나오게 됐냐? 그만큼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가타부타 얘기가 많은데, 옆에 이어서 보시면은 전기차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됐다고 해요. 근데 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총 이익률이 떨어졌는가? 이 물음표가 또 남게 되죠.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많이 팔았으면 많이 팔았을수록 이익이 더 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익분이 줄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일론 머스크 이 CEO가 가격을 많이 후려쳐서 판매를 하자고 했죠. 전기차를 전 세계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분이 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싸게라도 팔자. 그래서 물건이 재고에 남느니 이거를 빨리 털자라는 차원으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익분의 감소가 생기게 된 겁니다. 판매량과 생산량이 늘었는데. 그럼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보급해 놓은 전기차들이 나중에 또 추가적인 구매를 일으키게 할 거기 때문에 이보 전진을 위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차원으로 현재를 조금 희생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애플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벽에 부딪혀 버리잖아요. 테슬라라는 전기차라고 해서 불황이라는 벽에 자유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재고를 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불황에 의해서 자동차 판매가 안 될 거라면은 이거를 물건을 재고에 쌓아놓고 썩히느니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점포 정리하듯이 빨리 그냥 팔아서 날려버리자 라는 차원으로 가격 후려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를 대중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순 없겠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에 힘쓰겠다라는 그 미명하에 이러한 스탠스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생산량과 판매량은 크게 증가했으나 총 이익률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감소가 된 상황.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어떻습니까? 실적에 기한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이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뭐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다 라는 차원의 해석은 맞는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better than expected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 그래서 이 예상보다는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은 실적이다라는 차원으로 주가 상승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 기적의 표현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라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현재 외면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굳이 주가 상승의 동력을 찾아보고자 한다라면은 오직 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전 산업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기업들이 다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안 좋은 상태 전체가 다 같이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중에서라도 괜찮은 애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추후에는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대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자금이 그쪽으로만 쏠려간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으로 수급이 쏠리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 미래 성장성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피해도 동시에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간축시켜드리면은 이런 미래 성장성에 기반해서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짙은 종목들을 우리가 이 그로스 스탁, 성장주들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성장주에다가 수급을 몰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의해서 믿을 만한 회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좋더라도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나마 보이는 이 성장성이 있는 애들로만 수급을 올인을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 성장주로 체킹이 되는 게 2차 전지로 보여지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 IT 기술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만 수급의 쏠림 현상, 그리고 얘네들이 시총이 커지면서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계속 부피가 커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이런 현상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도래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미래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균형 상황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측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내용은 빚, 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금리라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차원인데 과열이죠. 수급이 쏠려 버리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한쪽 섹터에만 과열 현상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온전한 상태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과열 차원에서 불러올 문제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과열이라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빚이라는 부분서부터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불러올 이 성장성이라는 거에 기반해서 오르는 이 성장주들이 과연 그 기대감만큼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차원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장애물로서 이 뎁, 부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애플의 재무상태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부채 총계액과 자본 총계액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부채가 지금 보시면은 248028 이었을 때 자본이 90488. 그러니까 100만 달러 규모이니까는 요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480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었던 2019년도 연말 회계년도 당시에 자본은 904억 달러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부채로 운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리고 지금 23년도 예상치까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부채액이 자본액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버니까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우량한 상태, 건전한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채를 상당히 끌어써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용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부채를 크게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이게 이어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 맨 밑에 있는 순부채를 보시면 됩니다. 순부채액이 마이너스예요. 순부채액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현금성 자산이 부채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액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좀 크게 큰 수치로 높죠. 순부채액이.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끌어써서 운용을 해도 이게 충당이 충분히 되는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부채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우량한 편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뜯어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순부채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23년도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올려놨는데 모르죠.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충분히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부채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마이너스가 줄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현금성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부채 차입 비용을 지금 압도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압도하고 있었던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약간 공식으로 이야기해드리면은 차입금,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 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 현금성 자산을 빼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게 순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현금성 자산 수입이 더 높다라는 거죠. 차입금 비용보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게. 근데 이 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현금성 자산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혹은 둘 다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아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지금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애플의 주요 매출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증가하는데 그만큼 수입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게 되면서 순부채액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까줘야 됩니다. 비용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용 관리를 하기에는 지금 이미 끌어쓰고 있는 부채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게 제거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 성향이 강한 종목들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미래에 대한 실적을 내기 위해 현재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채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기술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입 부채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미래의 성장 기대감에 대한 충족을 해줘야지 그 주가가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뎁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증명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요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도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유사해요. 부채 총계획하고 자본 총계획을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돈으로 운영되는 총액과 남의 돈, 즉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액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바운더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기업도. 심지어 테슬라는 이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원래 2020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부채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테슬라 자동차 사업 그거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많이 까부신 겁니다. 많이 까부셔서 그나마 자본이 부채보다 조금 더 높게 관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지. 이전엔 이게 더 심각한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장주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많이 끌어쓰는 게 기본빵이라는 거죠. 기본빵. 그래서 이 빚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삼아지게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미래에 이렇게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빚으로 지금 다 날리고 있다라는 게 목격이 되게 되면은 야씨 이거 다 헛방이었었구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다 거짓이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매도 행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라는 것이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슬라도 생각보다 많은 부채의 총액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 굉장히 많이 까부셔서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 애플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국내로 또 들어오느냐라고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지금 제가 빚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이 이 부채 비율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좀 외신 기사를 가져오면 좋을 텐데 제가 서칭이 안 돼가지고 국내 기사로 가져왔어요. 근데 국내 사정이나 그 미국 현지 사정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인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작년 기업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통 현상입니다. 비용이 올라간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비용.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은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똑같이 했었던 이야기이죠. 이것에 의해서 지금 기업들이 외부 차입을 늘리고 있어요. 기업이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수요가 떨어지면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마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원자재를 또 새로 사와서 물건을 또 찍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빚을 끌어와서 일단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잘 팔아보자. 라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부 차입이 늘면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감당이 잘 되는 시즌에 있는 게 아니라 빚에 대한 부담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즌 속에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태인데 그런 애들이 대표적인 성장주들이에요. 근데 그 성장주에다가 지금 자금을 올인시켜 놓고 있으니 이게 과연 어찌 되려고 하는 건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8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차입금과 회사채를 더한 금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차입금 의존도가 27.6%에서 28.2%로 뛰었다. 이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외부 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늘어났고 차입금 의존도도 모두 상승되어져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야기했고 21년도서부터 이야기했었던 기도가 막힌 환자의 목줄을 죄고 있는 형국, 공급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긴축으로 잡겠다고 하면서 요 모양 요 꼬라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애플이라고 해서 피해가고 있는 게 아니고 테슬라라고 해서 피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대한 똑같은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는데 쟤네들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 견인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없는 애들은 그냥 개차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게 지금의 우리의 주식시장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 볼 포인트는 금리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시총 상위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주적 성격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성장주가 갖고 있는 특징, 방금 전에 빚이 높다, 부채가 높다라는 거 체크했는데 두 번째로는 금리에 상당히 센시티브한, 민감한 종목군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센시티브하다라고 써놨죠.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저랑 같이 백주부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장주,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R&D, 기술 개발 성과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한 옵티미즘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AI 산업의 시대가 포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얘네들이 뭔가 기가 막힌 기술들을 낼 수 있을 거니까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이 기술 개발 성과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때려 박아서 미래에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가능성. 그죠? 예, 이게 핵심 모멘텀이 되는 건데, 이 핵심 모멘텀이 제대로 발현이 되려면은 자본 조달 환경이 중요해요. 이 기술 개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옵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간이라는 거고,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다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뭐 기가 막힌 AI 기술이 탄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류 발전을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근데 이 시간이라는 변수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정으로 놓고 생각했었을 때 기술 개발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돈이라고 봐요.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인력들을 다 모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장비들을 공급해 주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봐라 하면은 물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돈을 일단 끌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자본 조달 환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돈이 빨리빨리 잘 조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좋으냐? 이 저금리. 거의 뭐 제로금리와 같은 이런 수준의 상황이 되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금을 차입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기술주 성장주들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 저금리 환경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게 국룰이에요. 일반적인 전형적인 패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상승이 금리 인상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여전히 금리 인상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증시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도 25bp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하고 지금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금리 인상기에 얘네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의 중단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중단이 돼서 자본 조달 환경이 좋아질 거니까 그 금리 인상 중단의 기대를 미리 23년도 상반기에 땡겨서 주가에 적용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해놓고 난 다음에 자본 조달 환경이 좋아졌으니 R&D 성과가 있을 거고 성장도 중심의 장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랠리가 나온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금리 인상 중단을 미리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땡겨서 주가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중심의 장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것이 또 자본 조달 환경에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금리를 말 그대로 인상하는 걸 중단하는 거지 이거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높아져 있는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긴축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중단도 하기 전에 기대감을 먼저 만들어서 이런 장을 만들어 놨는지 저는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이 기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너지게 되면은 성장주들의 성장 모멘텀이 또 깨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식화된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우리는 22년도 1월 이후서부터 금리 인상 시즌에 진입을 했어요. 그 애플의 일봉상 차트를 같이 놓은 건데 금리 인상 시즌이 지금 여기서부터 쭉 진행되는 사이에 애플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쭉 그리면서 124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단을 안 했어요. 금리 인상 시즌이 계속 ING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단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미리 여기서부터 땡겨 써서 이 랠리를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중단이 되기도 전에 심지어 중단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거는
고금리를 지속하는 거지, 긴축을 지속하는 거지 완화로 가는 건 결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조달 환경이 좋아지면서 AI 산업에 대한 옵티미즘이 있다라는 이유를, 그 배경을 여기다가 미리 땡겨 쓴 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단에 대한 기대가 만약에 무너질 수 있다면, 그러면은 미리 상승시켜 놓은 게 또 토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 연준이 인플레와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선언을 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진다 라는 기사가 오늘 새벽 시간에 또 나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제는 금리를 그만 올려도 된다 라고 선언을 하면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데, 아직 승리를 선언할 만큼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불씨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소실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꽤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임금이 여전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이버 마켓이 여전히 핫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임금이 높다라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역시 비용입니다. 비용. 직장인 입장에서 임금이 올라간다 하면은, 야, 내 소득이 증가하는구나.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내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내가 쓸 돈이 많아지니까는 경기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임금이 많이 올라갑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까? 임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충족시켜 주면서 상승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임금의 상승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다 소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임금이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은 상세가 안 되죠. 원자재를 사오는데 생기는 그 비용의 인플레이션도 페널티가 되는 거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 비용적인 부분들도 페널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전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의 시대는 마치 리밸런싱, 새 판을 짜기 위해 우리 동네 커피숍 10개가 너무 많다, 5개만 살리고 5개는 죽여버리자 라는 차원의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임금이라는 게 내려간다고 하지 않으면서 비용 부담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긴축의 스탠스를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승리를 선언할 만큼의 상태가 현재 아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 기후 환경 문제, 폭염에 의해서 곡물 생산량이 뭐 줄어든다든지 이런 등등의 상황들 지난주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도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전기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인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전쟁. 요거는 지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죠. 미중 전쟁이 재현될 걸로 보여진다 하면서 중국이 자꾸 원자재를 해외에 팔지 않고, 미국은 기술을 중국 같은 나라한테 주지 않고 하면서 공급망을 차단해 버리게 되게 되면은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 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옵션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완전히 잡혀서 우리는 승리를 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그런 선언은 시기상조인 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가 생기면은 이 인플레를 또 잡겠다고 한다는 짓이 긴축을 또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려놓게 되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 감에 의해 만들어진 상승 랠리는 또 얼마든지 반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차원으로 보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오버히팅, 바로 과열입니다. 과열.
지금 애플의 일봉상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23년도 1월 달 124달러 최저가를 기록했었을 당시 기준으로 현재 약 56%의 주가 상승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무려 56%나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약 7개월 만에, 7개월도 아니죠. 7월 한 달 중에는 별다른 시세가 없었으니까 이제 6개월 만에, 6개월 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년 만에 이 정도의 시세를 만들어냈어요. 이 시간 동안 아까 전에 보셨던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쭉쭉 빠져 내려왔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56%대 과열 현상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 현재 기준으로 192.7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언제 어디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192.75달러 위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요 시간밖에 없어요. 요 시간. 그러니까 이때 사서 물리지 않는 이상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애플의 주주들이 수익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인 상태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매도 버튼을 누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1년, 22년도를 보내면서 물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종목을 정리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가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심리가 뭐냐면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겠다입니다. 근데 수익을 주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 클릭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7%짜리 수익 중인 종목, 자 이제 팝시다 하면서 매도 버튼 누르는 거는 쉽게 하는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어져 있는 종목을 이제 손절합시다 하면서 정리하자고 하면은 그거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홀딩 중인 상태의 종목에서 매물이 나오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다 수익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좀 떨어진다 싶어서 팔자세가 나오게 되면은 야 물리기 전에 빨리 정리해버리자 라고 하면서 매도 행렬이 나오기가 오히려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면 과열이 될수록 역설적으로 매도에 대한 힘은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소 같은 거죠. 시소. 시소 이렇게 해놓고 어느 한쪽의 무게가 높아지면은 반대편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열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래서 여기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 반대편 매도 행렬이 나오기가 점점 더 쉬워지게 되는 그런 또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과열 현상이 이런 데 쏠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그래도 비교적 양반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 시장 에코프로 오늘 12%또 올랐어요.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저가 대비해선 지금 거의 한 13배 정도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이런 종목에 대한 매수 감심이 점점 생긴다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었죠. 멈추지 않아요. 그 얘만 올라, 얘만 상승하다 보니까는 할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관심이 점점 계속 생기면서 과열 구간에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살아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31만 3천 원이라는 이 최고가에서 종목을 사지 않는 이상 거의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수익으로 홀딩을 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니까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면이 어떻다? 언제든지 반대편에서는 매도 버튼이 눌러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차익 실현은 누르기가 쉬우니까, 손절이 어렵지 차익 실현 버튼 누르는 건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이면을 보았을 때 매도 행렬이 나오기가 너무 좋아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쪽으로 계속 쏠려 있다라는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요 사례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이제 닷컴 버블이거든요. 이때 분위기가 지금의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때가 코스닥 지수가 약 700포인트 정도 있었을 때 이게 2,900까지 올라갔었던 역사입니다. 우리 세기 말 2000년이 되게 200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기억하시나요? 우리 제 또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이런 게 보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뭐 메가패스네 뭐네 하면서 인터넷이 보급이 됐었던 시기. 그러면서 IT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됐었었고, 주식시장에서도 무슨 정보통신, 무슨 땡땡 정보, 무슨 땡땡 통신 혹은 땡땡닷컴 뭐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에 대한 매수 관심이 주식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닷컴 중소형주들에 대한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화 작전 보시면은 거기 뭐 오메가 정보통신 막 이런 가상의 기업이 나오죠. 뭐 작전주를 추격했는데 뭐 수익을 벌었다라고 하면서 오메가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오메가 정보통신이라는 그 사명, 가상의 사명 자체가 아마 이 닷컴 버블 당시에 있었던 현상을 빗대어서 따온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그런 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었던 애들이 알고 봤더니 다 헛방이었죠. 일부 대형 기업들 제외하고서는 거의 거진 다 상장 폐지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폭락을 해서 500포인트까지 다시 떨어졌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도 새로운 시대가 온다. 물론 새로운 시대가 오긴 왔죠. 오긴 왔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마치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쪽 종목군의 수급을 올려버렸고, 그래서 코스닥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폭등을 시킨 다음에 결국 까봤더니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인터넷 보급 시대, 3차 산업의 정보화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회사가 몇 개 되지 않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버블의 터짐에 의해서 이렇게 제자리 수준까지 다 내려왔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부분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펌핑을 해놓고 불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블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판타지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주식시장에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수급을 쏠려버린 다음에 여기만 터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집중이 된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쏠려놓은 이쪽 섹터에 문제가 땅 생겨버리게 되게 되면은 얘만 떨어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수 하락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코스피 지수도 동시간대 같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됐어요. 이게 닷컴 버블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거 타고 들어가서 이만큼 개폭등 할 때 코스닥 700포인트에서 2925까지 갈 때 이거를 수익으로 먹어버리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또 반문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2000년이죠. 그럼 이게 1999년이겠네. 그럼 이 전은 언제예요? 여긴 1998년도입니다. 1998년, 여긴 1997이에요. 여기 바로 IMF 당시였습니다. IMF 당시에 이렇게 박살나는 그런 상황 중에 주식 투자가 웬 말입니까? 이때 당시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는 거의 뭐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주식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닷컴 버블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닷컴 버블에 어디서 행렬이 들어가게 되냐면은 이 정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시세 터트려 놓고 여기서 주춤주춤 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 찰나에 여기를 뚫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죠? 여기서 또 급락시켰다가 진짜 끝났구나 싶은데 여기서 상승을 또 해버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되니까는 여기서 사람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가 된 이후 이 영역대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지게 나왔어요. 여기는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게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좀 아시겠죠? 21년 하반기 그리고 22년 한 해 동안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때 물린 자금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원금 회복이 목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운데, 세상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2차 전지 엄청 올라간다, 맨날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마구마구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쵸, 한 5월 6월 이때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관심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닷컴 버블 이 꼭지점 자리에 있는 형태와 유사한 그림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부터 이 랠리를 가져가는 인구가 이때 당시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뒷땅을 잘못 차가지고 요거 맞으신 분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 수급에다가 쏠림 현상을 주고 있는 이 모양새가 어쩌면은 이런 부분을 재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한쪽 섹터에다가만 과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이 상당히, 그쵸, 좋지 않은 미래를 지금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목차에다가 왜 이 교회를 그려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봤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했었던 영화였는데, 전쟁이 터졌고 전쟁에 의해서 피폐해진 그 어떤 이제 백성들이 제발 이 전쟁을 끝내줬으면 한다 라는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자 했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 이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해놓은 다음에 여기가 바로 신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장소이다 라는 차원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뭔가 변화가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대거 이제 입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석이 되게 되니까는 갑자기 교회 외 문이 차단이 되게 되면서 나가는 출구를 다 막아버리고 여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비백산으로 타 죽게 되는 그런 이렇게 좀 잔혹한 장면이 어렸을 때 제가 봤었던 영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함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 전쟁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일망타진으로 다 쓸었던 그런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주식시장이 이걸 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수급 불균형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어떻게 된다? 위험이 집중이 돼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어느 한쪽이 붕괴되었을 때 다른 섹터가 버티고 있으면은 그 충격이 완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뭐 골라 담아라 라는 이제 투자의 격언이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이 위험이 분산되고 있는 쪽이 아니라 위험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정 섹터에다가 수급을 몰아넣고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특정 섹터가 악재가 생기면서 빠그러지게 되게 되면은 지수 하락 역시 또한 이 충격에 의해서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망가지면은 다 무너질 수 있게. 왜? 한쪽만 흥하면서 땡겨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예, 이 현상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현상이 나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상방, 투자를 바라보면서 21년도, 22년도를 보냈던 그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많이 키워왔죠. 그래서 이 손실을 키워온 과거의 투자자분들이 경기가 이제 악화된다, 실물 경기가 충격이 들어온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상방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방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방 쪽으로의 방향 전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 그죠? 올해 연초에 굉장히 강했던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폭발적인 랠리, 이 폭등 랠리에 지금 이제 시선이 다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또 다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상방을 또 향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제 채널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여실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인기가 많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구독자가 막 순식간에 몇만이 막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기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배척을 많이 했었었지 그렇게 공감을 많이 안 해줬었거든요. 예전에 주식119 했었을 때서부터도. 근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증시 하락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에 뭐 이렇게 약간 감흥을 받으셔서 그런지 나도 하락에 대한 베팅, 굿버스 같은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하듯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제 채널은 다시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도 확 다 또 떨어지고, 구독자는 그래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조회수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관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이 다시 위쪽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상방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상방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거고, 저는 반대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시작을 해놓고 저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방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또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1년도 상반기 당시에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계좌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벌어질 거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지금 또 이렇게 연결이 또 되게 됩니다. 상방으로 시작을 한 이상 하방으로 전환이 안 돼요. 왜냐면은 상방을 바라보면서 발생시켰던 손실을 메꾸려면은 지금 이 폭등하는 종목들 쫓아가서 빨리 수익을 내야지 가능할 텐데, 이제 와서 곧버스 사겠다고 하게 되면 곧버스에서 손실 나니까 이중 손실 나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못합니다. 포기하고 에이 틀려 먹었구나 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왜? 나는 빨리 계좌를 복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수익이 간절한 입장이면 입장일수록 이 폭등 랠리에 대한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죠. 또 올라갈 텐데 설마 내가 클릭하는 그 순간서부터 떨어질까? 아닐 거야 하면서, 그죠? 과열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좀 그지 같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상태에서 좀 불편한 종목들에게서만 수익이라는 기대를 그나마 해볼 수가 있으니, 그렇다고 이걸 안 하고 가자니 나는 이미 계좌 상황이 안 좋아져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장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상방만 바라보고 왔었던 분들이 하방으로 스위칭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장을 메이킹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급을 한쪽으로 쏠려놓고 이 특정 섹터에다가만
불을 지르게 되게 되면은 일망타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수급 불균형은 위험이 집중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 장세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가 경기 침체라는 공통 악재에 노출돼 있다는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과열을 한쪽 섹터에다가 지금 몰아넣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떤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더스탁의 스탁마켓 나우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진 모르겠는데 또 새로운 주제들 나오게 되면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러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도 리더스탁의 스탁마켓 나우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